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과제가 있었잖아요. 논술 과제. 그 논술 과제가 수렵 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인류가 변화하는데 경제 체제가 왜 변했을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제6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전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축약해서 한 장으로 표현하자면 요 PPT인데요. 이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 중에 유럽에서 나오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현생 인류를 우리는 애칭으로 크로마뇽인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들을 구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호모 하빌리스와 호모 에렉투스를 전기 구석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렌시스를 중기 구석기, 그 다음에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를 후기 구석기인이라고 얘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빌리스가 살았던 시기를 절대연대 측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포타슘 아르곤 연대 측정법. 그래서 칼륨과 아르곤, Ka 데이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유럽과 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가는 호미니드는 바로 호모 에렉투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만 확인되는 호미니드는 바로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렌시스,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생 인류는 결국은 쭉 살아남죠. 네안데르탈렌시스는 네안데르탈인은 3만 년 BC쯤에 멸종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한 만 BC쯤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빙하기가 끝나게 되죠. 후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점차 올라가고 아마 환경이 점차 변화했던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생 인류는 그에 적응을 하면서 아주 능숙한 수렵채집민이 되고 그 다음에 한 곳에 오랫동안 정주를 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자연스럽게 농경이라는 게 알려지게 돼서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빠르게는 9000년 BC, 조금은 8000년 BC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신석기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농경과 신석기 시대, 이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기 전에 후기 구석기 시대 얘기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하자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현생 인류죠. 그들이 유럽에서는 크로마뇽인이라고 애칭으로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들이 살았던 시대를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구석기 시대, 그 중에서도 후기 구석기 시대에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문화로는 동굴에다 벽화 그리고요. 그리고 뼈로 만든 도구 만드는 골각기 잘 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 동아시아와 시베리아 쪽에는 좀돌날이라고 하는 세석인 문화가 발달해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대략 만 BC 정도라고 얘기 드렸고요.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굴에 벽화 그리고 골각기를 사용한 거에 특징이 있어서 그거를 마들렌 지역 이름을 따서 막달레니안 지방 이름을 따서 막달레니아 문화 또는 마들렌 문화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농경은 대략 한 1000년에서 2000년 지나고 나서 대략 한 8000년 BC에 전 세계적으로 아마 등장하지 않았을까. 8000년 BC 이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빠른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부터 농경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신석기 시대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시 신석기 혁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농경이 시작됐기 때문에 경제체제가 완전히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혁명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질학 시기 가운데 이건 너무 이제는 하도 강조해서 신생대 제사기, 홀로세, 그렇죠?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지질세를 말씀드린 것 중에 신생대는 제1기랑 2기가 폐기돼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기랑 4기만 있는데 그 중에서 날씨가 따뜻해진 지금 현재, 그렇죠? 현세를 우리는 충적세, 홀로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그 전에 신생대 제사기 홍적세라고 얘기하는 플라이토세는 수많은 한냉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시기가 바로 홍적세인데 이 시기에 왜 빙하기가 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빙하기가 크게 4차례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 학자 중에는 어떻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후빙기, 빙하기가 끝난 이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간빙기라는 거죠.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잠깐 날씨가 따뜻해진 시기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분도 있습니다. 네, 그쵸.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는 일인데 자, 빙하기와 간빙기는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분이 계세요. 1920년에 발표한 논문이에요. 자, 이게 논문이 그렇게 크게 막 몇 페이지 엄청난 게 아니라 간단한 논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엄청난 천문학자가 아니고 그냥 예측을 한 거예요. 그냥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여름에는 되게 덥잖아요. 겨울엔 춥죠. 여름에 더운 이유는 당연히 태양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일사량이 많아져서 당연히 그런 거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름의 햇살 강도를 크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빙하기의 반복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우선 가설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더 하게 된 거예요. 지구가 왜 남북으로 완전히 딱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뒤축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네. 그리고 지구 공전을 하잖아요. 태양 주변을 돌죠. 근데 태양 주변을 그냥 완전히 원형으로 도는 게 아니라 약간 타원형으로 돌아요. 그리고 타원형으로 돌다가 또 이상하게 좀 다르게도 돌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변화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정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공전 궤도,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 궤도가 20률이라고 하는 이제 공전의 그 지름이 계속 변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전축이 계속 바뀌어 있잖아요.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로 딱 서서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그 기울어져 있는 상태의 그 기울기가 계속 변화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또 뭐가 있냐면 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게 기울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돌아가요. 팽이 혹시 돌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팽이가 돌다가 갑자기 기울축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세차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마 요인이 돼서 지구가 태양과의 관계 내에서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태양과의 그 가까움과 먼 것들의 변화 주기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빙하기와 그다음에 간빙기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공전 궤도 20률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가 태양이고요. 우리가 지구예요. 그쵸? 우리가 원형으로 이렇게 돌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원형으로 돌다가 약간 타원형으로 돌기도 한대요. 네. 그래서 지구의 태양 공전 궤도가 10만 년 주기로 원에서 타원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밀란코비치가 문제는 뭐냐면 뭔가 정확하게 계측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연구를 통해서 했대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후대 연구자들이 봤더니 얼추 맞는 거예요. 이분의 업적이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걸 후대 연구자에 의해서 확인하게 됐죠. 그러니까 후대 연구자는 직접 관측을 해서 예측을 해서 그래서 이럴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분석을 했는데 예전에 가설로 세웠던 이 밀란코비치의 연구가 맞았던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20률이 최대가 될 시기에는 뭐 지구하고 태양 거리가 당연히 멀겠죠. 그래서 겨울이 한 달 이상 길어지고 당연히 추워지겠죠. 태양이랑 머니까. 네. 그래서 더 당연히 가까우면 더 작아지게 따뜻해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구획의 작은 변화는 지구 자기장에도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대략 25만 년 주기로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북이 완전히 바뀌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데 남북이 완전히 변한대요. 신기하죠?
네, 옛날에는 지금 북이 남이었다는 거죠. 남북이 완전히 지구 자기장이 바뀌는데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게 가장 최근이 75만 년 전. 그쵸? 엄청 오래전이죠. 5만 년 전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전축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자전축은 현재는 23.5도인 거 대충 혹시 아시나요? 네. 근데 원래 이 자전축이 4만 년 주기로 해서 22.1도에서 24.5도 사이에서 계속 변한대요. 보시면 이렇게 23도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근데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도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구의 자전축이 약간씩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22.1도에서부터 시작해서 24.5도까지 변하게 되죠. 자전축이 당연히 변하면 여기 있던 이 나라에는 축이 약간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태양의 영향이 덜 받을 수 있고 더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이 약간 특이한데요. 지축이 세차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구축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구축이 얘였는데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확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축의 방향이 2만 년 주기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영상으로 빙하기도 하나 계속 있는데요. 그 춥기만 영상을 한 것이 잠깐 아니라 봐볼게요. 주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 주기는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그것을 밝힌 사람은 구 유고슬라비아 학자 밀란코비치입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지구는 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는데요. 보통 자전축의 기울기는 23.5도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4만 년을 주기로 변합니다. 또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그냥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팽이가 돌듯 비틀거리면서 돕니다. 자, 이것을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역시 2만 3천 년의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궤도가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바뀝니다. 이것을 이심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역시 10만 년의 주기를 갖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분석해 놓은 것이 바로 밀란코비치 주기입니다. 그는 이 주기가 빙기와 간빙기의 주기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대로라면 빙하기의 주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겠죠. 저보다 설명 매우 더 잘하시죠? 영상 보니까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시겠죠? 자, 저번 시간에 거의 끝부분에 얘기 드린 게 있어요. 문명.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문명이에요. 문화가 밝혀져 나오는 그 문명. 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집트 문명이라고도 부르고. 근데 우리나라의 한반도 문명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시작된 곳이 좀 약간 의미가 더 들어간 게 문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명은 사실은 밝을 명자의 한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뭔가 이게 시작되는 태초의 지역, 그쵸, 요람지 뭐 이런 거라고 우선 기본적으로 그 이미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상 문명이나 문화다 구별할 수 없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문명의 기본적인 개념은 좀 세련된 삶, 도시화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시빌이라고 하는 시빅이 도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밝을 명자 말씀드렸고 시빅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기후가 날씨가 만 BC 때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렵채집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을 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계속 이동하면서 지내던 수렵채집민들과는 좀 다른 형태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가 조금 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풍부해지면서 아마 인구도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한 60명에서 80명, 그러니까 100명 이하의 인원들이 집단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동했다면 점차 인구가 증가돼서 100명이 넘는 형태의 집단들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가 복합화되는 시기가 등장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렵도 가능하고 채집도 되게 좋고 어로 활동도 되게 좋은 곳이 어딘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게 돼요. 그걸 조금 어, 언어로 얘기하자면 조금 괜찮은 언어로 영구자적 언어로 얘기하면 정주 생활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합적 수렵채집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아마도 비옥한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추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속에서 각자 인류들이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문화를 아마 만들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서 약 한 1000명 정도로 인구가 증가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수렵채집 사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에 자연에 있는 짐승들을 수렵하죠. 우리가 인간이 개입하는 거는 사냥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집은 식물에서 열매가 맺은 거를 채집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대로 있던 자연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습득해서 얻어내는 행위를 바로 수렵채집 사회라고 얘기를 한다면, 식량을 생산하는 거는 인류가 환경에 있는 거를 뭔가 변화를 시켜서 생산을 해내는 아주 다른 사회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크게 수렵채집 사회와 식량 생산 사회는 아주 경제 체제가 전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렵채집 사회를 우리가 구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식량 생산 사회를 우리는 신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신석기 시대에는 식량을 생산하게 되면, 뭔가 식량 생산을 하고 나면 우리가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럼 수확을 하고 나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수확물을. 그럼 저장할 뭔가 토기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창고에 보관을 한다거나 아니면 옹기 같은 거에다가 넣어놓던가. 그리고 우리 김장하면 김장독에다 김치랑 막 넣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관 용기가 필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농경은 토기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농경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공해서 먹게 되는 시기가 바로 신석기 시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벼나 밀이나 도토리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가공해서 먹게 되죠. 특히 도토리 같은 경우에는 가공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떫은 맛이 있어서, 그래서 가공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갈아요. 그래서 간석기들이 등장하게 돼요. 마연이라고 하는 행위, 가는 행위들이 등장하게 돼서 간석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농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농경 문화가 등장하는 시기를 우리는 신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석기 시대 뭐가 이상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석기 시대인데 왜 구석기 시대고 신석기 시대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이거를 나눴냐면 19세기 초반쯤에
덴마크의 연구자 고고학자인 CJ 톰센이 인류의 과거를 자세히 봤더니 우리가 고고학은 물질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유물을 자세히 봤더니 옛날에는 선사시대에 석기, 돌로 만든 도구로 사용했던 때가 있고 청동으로 도구를 만들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철로 도구를 만들었던 시대가 있었네 라고 하면서 3시대, 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로 우리 나누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해되시죠? 뭐 그냥 도구의 그 재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죠. 지금은 뭐 반도체 시대라고 해야 되나? 뭐 지금은 5G, 네,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그래서 근데 자세히 봤더니 나중에 후대 연구자인 영국의 제이 러벅이라는 고고학자가 봤더니 석기를 자세히 봤더니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서 그쵸 전기 구석기랑 중기 구석기랑 후기 구석기 기억나세요? 다 도구들을 봤더니 뭔가 돌과 돌을 때리잖아요. 그쵸? 돌과 돌을 떼서 그래서 때려갖고 그거를 깨갖고선 부숴서 만드는 타제 석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타제 석기라고 해서 돌을 가공하는데 때려서 만든 그죠? 타격해서 만든 도구를 만드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봤더니 얘를 타격한 다음에 타격하고 나면 울퉁불퉁하잖아요. 이거를 반질하게 매끄럽게 가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연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매끄럽게 마연하는 행위가 등장하는데 그 시기는 마제석기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석기 시대를 구석기, 옛날 석기와 그 다음에 마제를 한 바깥에 마연을 한 새로 오신 신석기 시대로 나눠서 세분해서 용어를 사용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로 잘 알고 있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게 돼요. 네, 별거 없죠. 네,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데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영국 고고학자입니다. 거의 초창기에 고고학의 이론을 정립한 거는 영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했는데 그 중에서 너무 유명해요. 고든 차일드라고 하는 고고학자분이 계시고요. 이 사진에 나오는 아주 멋지신 분이시죠. 이분이 자세히 봤더니 이게 수렵 채집에 의존했던 인류가 뭔가 농경이라는 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생산 양식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환경에 적응했다면 새로운 신석기 시대에는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전이 되거나 변화한 게 아니라 인류가 매우 혁명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농경의 시작이 하나의 혁명적 사건이라는 뜻에서 신석기 시대를 신석기 혁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인류에게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생각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바로 문명이 탄생하게 된 아주 중요한 핵심, 농경, 그래서 혁명이 등장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요. 혁명은 되게 혁명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경제 체제가 원래 이전에 있던 삶과 전혀 다르게 변하는 거죠. 왜 뭐가 변하느냐라고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지금도 쿵산족은요. 아직도 수렵 채집을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렵 채집을 하는 하루 동안의 시간이 대략 4시간에서 6시간을 넘지 않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노는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생각해 보시면 농촌을 생각해 보시면 아침 6시, 5시에 일어나세요. 그래서 밭작물 정리하시고요. 논에 물 대시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식사하시죠. 중간에 참도 드시고요. 뭐냐면 농경은요. 1월부터 쭉 해갖고서는 12월 달까지 그 루틴이 있죠.
네, 작물을 키우는 루틴이 있어요. 당연히 겨울에는 벼농사를 못하니까 다른 농작물을 키우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뭔가 사회가 생활이 자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수렵체제 사회의 문화와 농경사의 문화는 완전 이질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류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의 의존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단계로 인류가 변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되면서 인류는 정착이라고 하는, 촌락이라고 하는 마을이 등장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가 되면서 아마 문명이라고 하는 도시가 만들어지게 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농경이 등장했기 때문에 문명 형성이 아마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기틀의 마련이 바로 농경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농경이라는 게 결국은 신석기 시대를 이루는 인류의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 체제의 행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당시 왜 그랬냐면 기술이 진보해서 식량을 저장하게 되죠. 그리고 익혀먹는 행위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토기라고 하는 것에 아마도 식물들의 열매들을 거기 안에다 넣고 가열을 해서 뭔가 이제 익혀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농경과 수렵과 벌채, 나무를 벌채하는 도구로 해서 주변이 깨끗하게 마연이 되어 있는, 반지르르하게 마연이 되어 있는 간석기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특징들이 있어서 우리는 예전에 초창기 이 농경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그냥 쭉 생각해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당연히 농경이 이루어지면 토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공해서 먹어야 되니까 농작물을, 그러니까 간석기가 등장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세 개가 함께 같이 세트로 해서 나온다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발굴 조사를 점점 해봤더니 농경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토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독특하죠. 그리고 이 마제석기가 등장하지 않는, 간석기를 사용하지 않는 단계에서 농경이 이른 시기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경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아직 구석기 시대인데, 아직 후기 구석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토기가 먼저 사용되기도 해요. 되게 다양하게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문화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은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신석기 시대, 신석기 혁명이란 거는 원래 초창기는 토기와 간석기와 농경이란 게 세트로 이루어져야지만 신석기 시대야 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시기를 지칭하기보다는 생활 양식, 이 농경이라는 게 더 중요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농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우선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반도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발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새로운 거를 발견하거나 발명이라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농경은 발견이라고도 하지 않고 발명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그냥 인류가 누군가가 발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 수도 없고, 그게 그럴까라고 생각을 많이 연구자들이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발명을 해서 이 농경이라는 것, 뭔가 초본류를 싹을 틔우고 뭔가 열매를 맺어서 그거를 수확한다는 것, 그거 자체를 어느 한 사람이 발명했을까? 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연구자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인류는 전 세계적으로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수렵체질민들이 초본류가 매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농경이란 게 등장한 거 아닐까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게 여러분 문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네, 그게 제일 빨라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빠르고요.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 뭐 인더스, 중국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서남아시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있는 그 지역 일대가 기원전 9000년 쯤에 아마 농경이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밀이나 보리를 재배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늦은 게 아메리카 중에서도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경작이 대략 기원전 4500년경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남중국 쪽에서 요사이 최근에는 지금은 기원전 7000년이라고 섞여 있는데 최근에는 기원전 8000년이 넘는 더 오래된 형태의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기원전 8000년에서 7000년 전후에 벼가 수확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점차 합니다. 농경이라는 거는요, 영어로 얘기하면 어그리컬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농경은 우리가 왜 식물을 키우잖아요. 네, 집에서 한번 오이, 토마토 이런 거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래서 뭐 베란다 이런 데서 작물을 키우시는 것도 있고 뭐 상추를 키워서 먹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잠깐 이렇게 앞에서 키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뭐냐면 생계 전부가 다 경제체제가 의존하는 형태를 농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취미로 우리가 그냥 뭔가를 작물을 토마토를 키우고 오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것만 키우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네. 그래서 오이랑 토마토만 키워갖고서는 그거를 파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계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재배 식물에 의존하는 생산 경제 체제를 농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어그리가 농업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컬처 붙죠. 문화를 의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농경에는 컬처가 들어가요. 문화. 이 재배를 하는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거를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화를 농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재배종화라는 거가 등장하게 돼요. 자, 이 재배종은요, 재배를 하는 종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럼 그거와 상반되는 거는 야생종이 되겠죠. 야생종이 존재하고 인류가 환경을 개입을 해서 재배를 해갖고 종자가 변화한 거를 재배종화라고 얘기를 해요. 별거 없죠. 근데 왠지 재배종화라고 하면 한자니까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영어가 엄청 쉬워요. 자, 보면 영어가 domestication이에요. 왜 우리가 이건 중학교 영어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가축화할다 할 때 가축, 그쵸? 가축화하는 거를 의미를 드시는 domestication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이 가축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야생으로 자라던 짐승을 우리에다 가둔 다음에 먹을 거를 매일 매일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계란이나 달걀이나 그리고 우유나 이런 걸 얻은 게 바로 가축. 고기도 얻죠. 네, 그런 걸 가축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뭔가 계속 사람에 의해서 길들이는 과정을 겪는 거잖아요. 네, 그걸 domest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domestication이 바로 식물에게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생의 식물이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유전적인 형질이 변하는 거예요. 외형적 병태가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야생종이 아니라 새로운 종으로 변모하는 생물학적 과정을 우리는 재배종화라고 얘기를 하고 domestic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렵죠. 근데 요게 키워드예요. 얘가 키워드예요. 재배종화가. domestication이 키워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농경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농경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인류가 환경에 개입하게 됐던 거를 아주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생종을 재배종화로 변화시키는 게 바로 인류가 해낸 일이에요. 왜 우리 옛날에는 파프리카도 엄청 커졌죠. 그리고 뭐 감자도 그렇고 되게 다 좋아졌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옥수수 있죠? 그거 지금 옥수수 되게 크잖아요. 손바닥만 하잖아요. 옛날에 정말 작았어요. 그게 다 인류가 재배종화해서 그래서 종자를 변화시킨 생물학적인 변화를 시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릴 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경작이란 게 있어요. 경작은 뭐냐면 cultiv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후기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쯤에 인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류가 완벽하게 농경이란 사회로는 넘어가지 않았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식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과정을 중간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생종이든 재배종이든 상관없이 그냥 생장 과정을 조작하는 인간의 문화적 행위. 무슨 얘기냐면 자연에 벼가 자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왜 육도라고 해서 구릉에 벼가 자라는 벼들이 있어요. 지금은 뭐 다 논에서 물이 잔뜩 이렇게 들어가 있는 수전이라고 얘기하는 논에서 벼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옛날에만 해도 근세까지만 해도 구릉에 그냥 벼씨를 뿌려놓고 거기에서 수확을 하기도 했대요. 그냥 알아서 자라는 거죠. 네. 근데 알아서 자라다 보면 잡풀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잡풀들은 보기가 싫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뺏어가니까 그냥 쭉 아침에 나와서 잡풀들만 제거하는 거죠. 야생으로 벼는 자라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다 경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